오늘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애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조용히 쉬어야 해서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군요. 70평생 추석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데 내 아들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준 그 아들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였어요. 문장 끝에 찍힌 마침표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김영숙, 72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의 가장 큰 실수와 그 실수로부터 어떻게 존엄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자식에게 전 재산을 쏟아붓고 계시거나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려 준비 중이시라면 제 이야기가 경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인 중 42%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68%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68%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3천만 원. 그 돈으로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제 노후는요? 저는 국민연금 월 35만 원으로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가 집 한 채 값을 고스란히 쏟아부은 그 아들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24세 시집 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장사 수완은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이었어요. 큰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 두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저는 가게 일 끝나면 밤에 음식점 설거지도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받는 일이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손이 얼마나 트고 갈라졌는지 겨울이면 피가 나서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수진이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대학 4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살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기적적으로 남편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가게 운영하면서 남편 간병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학비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원 진학을 원했고 수진이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더 늦게까지 열고 더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밤에는 남편 간병하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그 사이사이 틈만 나면 음식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7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다 나갔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구멍가게를 정리하고 좀 더 큰 식당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파트 경비일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손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노후 자금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60 초반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천만 원 빚을 갚고 2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찍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 없다는 겁니다. 준혁이 커플이 전세로 살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모은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1억만 빌려줄 수 있어요? 결혼하고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연봉도 오를 거고 저축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모은 2억 3천만 원 중 1억을 준혁이에게 주면 제게 남는 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혁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도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첫 인사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1억을 준혁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세가 아니라 아파트를 사면 안 될까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 살다가 나중에 집 사려면 더 비싸질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전세도 아니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1억 3천 다 주시면 저희가 은행 대출 2억 받아서 3억 3천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어머님께도 이득 아니겠어요? 준혁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대요.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집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다 주면 제게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뭘로 살까요? 하지만 준혁이와 며느리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준혁이가 잘 살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이 아파트 가진 사람이 되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 아닐까? 결국 저는 1억 3천만 원을 다 줬습니다. 제 평생 저축 10년간 뼈 빠지게 모은 그 돈을 통째로 준혁이에게 줬습니다. 돈을 주고 나니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국민연금 월 35만 원 뿐이었습니다. 35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요? 저는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수진이가 5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월세는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요? 밥값, 교통비, 병원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자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 넘은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연금 35만 원과 분리수거 40만 원 합쳐서 7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생활비로 45만 원 쓰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준혁이가 난처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아파트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나가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준혁이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이에게 또 손을 벌렸습니다. 수진이가 300만 원 보내줬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분리수거 일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국민연금 35만 원만 남았습니다. 생활이 너무 팍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첫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저는 준혁이네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첫 추석인데 며느리 친정에 간다고요? 시어머니는 어떡하고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추석을 혼자 보냈습니다. 다음 해 설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휴양지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준혁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진대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이제 준혁이네 집에 자주 갈 일이 생기겠구나. 손주 돌봐주면서 준혁이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가서 서연이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새빨간 입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서연이를 돌봐주려고 준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연이를 안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서연이를 돌보는 동안 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서연이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더 돌봐주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준혁이네 집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서연이 재우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나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면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돌잔치에는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금반지를 사줬습니다. 20만 원짜리 금반지였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준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친척들까지. 반면 저는 혼자였습니다. 돌잔치 내내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서연이를 안고 사진 찍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혁이가 잠깐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금반지도 고맙고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금방 며느리 친정 식구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사준 아들이 돌잔치 날 저를 구석에 앉혀놓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준혁이네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연이도 이제 3살이니까 할머니가 같이 놀아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애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조용히 쉬어야 해서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애들이 시험 준비? 서연이가 3살인데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시험 준비? 준혁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이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 3살짜리 아이가 입학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고 싶어. 서연이 보고 싶단 말이야. 준혁이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와이프가 명절 때 사람 많이 오는 거 스트레스 받는데요. 조용히 쉬고 싶대요. 저는 멍했습니다. 사람 많이 오는 거? 저 혼자 가는데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명절날 누가 오는데? 와이프 친정 식구들이요. 와이프 엄마가 서연이 돌봐주러 오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오는데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사줬는데 그 집 명절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혼자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혁이에게 돈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며느리를 잘못 만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용돈 100만 원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씻으려는 걸까요? 100만 원 주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회계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추석 때 오빠네 안 가셨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응, 바쁘다고 해서 안 갔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까지 사줬는데 명절에 오지도 말라고 하다니. 저는 준혁이를 변호했습니다. 아니야, 준혁이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잖아.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는 게 스트레스라고요? 그럼 엄마는 뭐가 돼요? 돈만 뜯어가는 ATM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준혁이한테 ATM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 돈 빼가고 필요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오빠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더더욱 변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말을 들으니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오빠 인생 말고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오빠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혼자 늙어가야 하는 거니?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게 불효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엄마 챙길게요. 오빠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약값이 3만 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돈 같지만 제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약값으로 나가면 생활비가 더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무릎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팠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비가 한 번에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받으면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35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내고 약값 3만 원 내고 재활치료비 20만 원 내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저는 재활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무릎을 절뚝거리면서 계속 분리수거 일을 했습니다. 아프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고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택연금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게 뭔가요? 복지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만약 어르신이 집이 있으시면 그 집으로 평생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집이 없는데요. 복지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18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8만 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신청하시면 추첨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작성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추첨 결과는 석 달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지관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들어서 매달 90만 원 받아요. 덕분에 자식 눈치 안 보고 살아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작은 빌라가 한 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빌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1억 3천만 원을 준혁이한테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라도 샀더라면 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어들면 한 달에 12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사 비용을 보태줬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새 집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준혁이한테 기대하지 말자. 내 노후는 내가 챙기자.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전화한 건 반년 만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는? 준혁이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또 부탁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뭔데?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이번에 영어 유치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유치원 알아보는 중인데 입학금이 500만 원이래요.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준혁아, 엄마한테 돈 없어. 준혁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국민연금은 35만 원이야. 그 돈으로 엄마 월세랑 생활비 내면 남는 게 없어. 50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어.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럼 서연이는 어떡해요? 좋은 유치원 못 가면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불리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준혁아, 너는 연봉이 8천만 원이잖아. 그 돈으로 유치원비 500만 원 못 내니? 준혁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아파트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요. 거기다 생활비, 학원비, 애들 키우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저한테 1억 3천만 원을 받아갔으면서 지금 500만 원을 못 낸다고 합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1억 3천 줬잖아. 그 돈으로 집 샀잖아. 그럼 그 집 팔아서 서연이 유치원비 내. 준혁이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라고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손해보면서 살든가. 엄마는 못 도와줘. 준혁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응, 나도 알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오빠한테 유치원비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거절했어. 엄마는 돈이 없거든. 며느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서연이는 어머님 손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녀 맞지? 그런데 내가 손녀 못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명절 때 나더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서연이 돌잔치 때도 나를 구석에 앉혀놨잖아. 내가 전화하면 피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바쁘다고 거절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시어머니 보기 싫다는 사정? 시어머니가 돈만 있으면 되는 사정?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한 건 너야. 내가 평생 모은 돈 1억 3천 받아가서 집 사놓고 나한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게 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500만 원 달라고.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가 받은 돈 다시 드릴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돌려줘. 1억 3천, 이자 포함해서 1억 5천 돌려줘. 그럼 500만 원 줄게.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돌려줄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산 집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 무슨 생각? 나더러 집에서 쫓아낼 거야? 나는 이미 내 집에서 살고 있어. 너희 아파트 아니고.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나 이사했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18만 원. 너희 아파트보다 훨씬 싸고 좋아. 며느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데서 사세요? 복지주택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피? 왜 창피해? 내 돈으로 내가 사는 집인데. 너희한테 빌부터 사는 것보다 100배 낫지. 며느리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좁지만 내 집이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준혁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사실이잖아. 너희는 내 돈만 필요했지 나는 필요 없었잖아. 준혁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원래 시댁 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어머니를 명절에 초대 안 할 이유가 돼? 준혁아, 너는 내가 평생 모은 돈 1억 3천을 받아갔어. 그 돈으로 집을 샀어. 근데 그 집 명절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니? 준혁아, 엄마는 지금 국민연금 35만 원으로 살아. 월세 내고 약값 내고 밥값 내면 남는 거 없어. 그런데 너는 연봉 8천에 아파트까지 있으면서 나한테 500만 원 달라고 했어. 그게 말이 되니?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너의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가. 그리고 다시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는 더 이상 너희 ATM이 아니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다녀간 후 저는 복지관에서 주택연금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돼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집이 없으면 못 받나요? 강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집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나 기초연금 같은 거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난 후 강사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국민연금 35만 원 받고 있어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늘어나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추가 납부는 어려워요.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소득이 낮으면 매달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만 원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즉시 기초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승인이 났습니다. 매달 29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연금 35만 원과 기초연금 29만 원, 합쳐서 64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월세 18만 원 내고 생활비 30만 원 쓰고 약값 3만 원 내면 13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매달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복지관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가 수업도 듣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박 할머니도 저처럼 자식한테 돈을 다 주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딸한테 2억 줬어. 딸 사업 자금으로. 근데 딸이 사업 망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저는 박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자식 생각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살자. 자식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준혁이한테 매달려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주택연금 사전가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이란 만 55세 이상이면 미리 신청해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이 없어도 나중에 집을 사면 바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사전가입은 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을 사면 그때 연금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사전가입해두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제도가 바뀌어도 사전가입 당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준혁이한테 1억 3천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더라면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해둘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만약 나중에 돈이 더 모이면 작은 집이라도 사서 주택연금을 받아야겠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과일을 잔뜩 사왔습니다. 수진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월세도 싸고 복지관도 가깝고 좋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빠네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준혁이한테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 드릴게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근데 너도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지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도 생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더 모으면 엄마한테 작은 집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엄마가 주택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근데 너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내 미래도 준비해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마무리 희망과 지혜. 준혁이와의 갈등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준혁이한테서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 문자로 안부만 물어왔습니다. 저도 짧게 답장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준혁이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요가도 하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니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입니다. 10년 모으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가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돈을 다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명절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려고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믿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집이 있으면 절대 팔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해도 집은 지키세요.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평생 매달 돈을 줘요. 그게 여러분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예요. 할머니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둘째, 만약 아직 집이 없다면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하세요. 나중에 집을 사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걸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제가 몰라서 못 받았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복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LH 고령자 복지주택 정보를 알고 월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아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할머니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자식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소중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비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만약 집이 있다면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평생 매달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보장돼요. 만약 집이 없다면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하세요. 지금은 집이 없어도 나중에 집을 사면 사전가입 당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거나 제도가 바뀌어도 여러분은 사전가입 조건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72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삽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고 요가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주택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여러분은 존엄하게 늙을 수 있어요. 자식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해요. 다만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사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 독립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박 할머니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파랗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세요. 주택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을 챙기고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만드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